빠꼬미 TV. 빠꼬미 TV. 안녕하세요, 빠꼬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꼭 있어야 되는 계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연금저축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IRP는 연금저축과 목적 면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IRP가 더 우울한 부분도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딱 하나의 계좌만 뽑으라고 한다면 연금저축이나 IRP 이거 하나 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이 영상을 보시고 IRP를 개설하시는 분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개설하신 이 계좌가 분명 먼 훗날에는 여러분들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IRP 2025년 버전으로 리뉴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IRP를 스마트폰으로 개설한다. 둘, 1년 동안 900만원 이내로 여유되는 만큼 노후를 위해서 저축한다. 셋, 저축할 때마다 그 돈으로 펀드나 ETF나 TDF를 매수한다. 넷, 매년 부은 만큼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의 결과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서 나온다. 다섯, 직장에 다니는 내내 계속 위의 것을 반복한다. 붓고 ETF 사고 세액공제 받고, 붓고 ETF 사고 세액공제 받고. 여섯, 55세가 지난 어느 시점에 은퇴를 하고 나서 돈이 필요한 때에 연금 수령 신청을 한다. 일곱,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돈으로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한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쉽죠?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쉽습니다. 실천이 어렵죠.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저보고 너는 100살까지 살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된 지금 제가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요즘에는 딱히 지병이 없으시면 거의 90세 이상은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100살까지는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이게 뭐야? 수명은 늘어나는데 일하는 시간은 안 늘어나잖아요? 그럼 오래 사는 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럼 젊을 때 더 많이 모아야 된다는 건데 젊을 때 쓰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길어진 만큼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장수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대략 월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1년에 3,600만 원이 필요한 건데 노후가 40년이니까 단순히 곱해보면 14억이 넘는 어이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14억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노후 준비 포기하게 되죠. 누가 노후 자금 모으려고 젊음을 온전하게 다 바치겠어요. 그래서 노후 자금은 이런 덧셈의 방식으로는 절대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긴 시간이라는 걸 이용해서 곱셈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노후 자금은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는 노후 자금만큼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되는 거죠. 노후 자금을 투자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아주 좋은 예는 바로 미국의 연금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이미 먼저 이런 길을 겪은 그런 나라들을 따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커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회사에 입사하고 퇴사를 할 때까지 꾸준히 월급의 일부를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도화가 되어 있죠. 회사의 인사부에 찾아가가지고 굳이 저는 월급을 떼서 투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서류를 쓰면 안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꾸준한 적립식 투자가 기본값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이든 다이든 퇴사할 때가 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금 백만장자가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의 큰 회사에서 은퇴식을 할 때는 앞에 여행사가 진을 친다고 합니다. 다들 세계 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렇게 세계 여행을 쭉 한 바퀴 돌고 오면 자산이 더 늘어나 있다고 합니다. 쓴 것보다 불어난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노후 자금이 목돈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평생 부은 돈이 투자가 되어 복리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가 아니에요.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을 우리가 그냥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미래의 우리 은퇴식의 모습이 될 거니까요. 우리는 국가에서 준비해주는 국민연금 위에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준비를 해주는 퇴직연금, 다시 그 위에 내가 계좌를 터서 내 월급을 쪼개서 넣는 개인연금, 이렇게 3단계의 연금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3층 연금, 3층 보장체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이 예전같이 않아서 작아질 수 있잖아요. 또 퇴직연금은 이직을 하다 보면 다 털어서 써버리고 없는 것이 보통이고요. 결국 개인연금이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3층이나 준비를 했는데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돈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을 건 내 돈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개인연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는 의미입니다. 퇴직연금 3총사를 DB, DC, IRP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RP입니다. 퇴직연금 중에 하나이지만 이 IRP를 저축용으로 쓸 경우에는 개인연금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RP만 유일하게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연금이 되고 내가 돈을 넣으면 개인연금이 되는 그런 특이한 계좌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IRP를 여러분들이 개설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 왜냐하면 이제 퇴직금을 받을 때는 IRP로 받도록 되었거든요. 이렇게 받은 퇴직금은 한 번에 출금을 해도 되고 계속 가지고 가면서 운용을 하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써도 됩니다. 이제 이 계좌를 우리는 퇴직 IRP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저축하는 용도입니다. 이 목적으로 개설하고 내 돈을 넣게 되면 연금저축과 똑같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는 90% 정도가 동일한 계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비슷한 계좌가 따로 있느냐면요. 연금저축의 엄마는 자본시장법입니다. 집이 여의도인 거죠. 하지만 IRP의 엄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집이 세종시죠. 이렇게 서로 태생이 다른 계좌이지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돈을 저축한다는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혜택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처럼 IRP는 연금저축과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 차이 때문에 연금저축을 할지 IRP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해놓은 영상은 따로 만들어뒀으니까 이걸 보시고 나에게 좀 더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IRP를 세제 혜택이 있는 노후저축용 두 번째 방법으로 준비를 하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퇴직금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거는 DB나 DC나 푸른C 하시고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노후를 준비하는 거는요. 연금저축과 IRP인데요. 이게 IRP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다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깐난애기는 개설 못하고요.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 개설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 하시면 돼요. IRP는 1년에 1,800만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 가능한 한도 중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저축이 가능한 한도랑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은 돈이 막 남아돌 정도가 아니라면 연 90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를 풀로 받으면서 붙죠. 또 연 한도만 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넣든 돈 생길 때 넣든 매일 넣든 일주일에 한 번씩 넣든 1년에 한 번 넣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딱 1년이 끝나는 12월 31일 올해 1년 동안 얼마나 부었는지만 집계를 하니까요. 참고로 이 한도를 연금저축이랑 공유를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합해가지고 이 하나의 한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요. 연금저축 600만원 붓고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IRP를 추가로 열어서 연 300만원을 채우는 경우 또는 애초에 연금저축 없이 IRP만 열어가지고 연 900만원까지 넉넉한 한도 채우면서 저축하고 투자를 하는 용도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당연히 투자금이 작다면 뭘 해도 차이는 없을 거고요. IRP에 돈을 넣었다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IRP의 가장 큰 혜택이죠. 세액공제를 받으면 우리가 연말정산의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내게 되고요. 그것의 결과는 연말정산의 결과로 포함이 됩니다. 환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액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넘을 경우에는 13.2%입니다. 한도가 900만원이니까 꽉 채웠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16.5%일 때는 148만 5천원, 13.2%일 경우에는 118만 8천원이 됩니다. 자, 이 세액공제 금액이 큰 건지 작은 건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엄청 큰 겁니다. 그냥 지금 2025년의 세테크는 IRP 하나로 종결이 되는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계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재형저축, 소장펀드, 해외투자 전용 계좌 등등.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혜택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하려고 하고 이것의 혜택을 늘려주길 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국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자이면서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나중에 노인 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재정비하고 퇴직연금을 진흥하고 푸른 씨앗을 만들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딴 거 말고 진심으로 이것만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테크는 이걸로 종결되는 거죠. 두 번째 세제 혜택은 과세 이연입니다. 계좌에 일단 돈을 넣었으면 이제 펀드나 ETF나 TDF를 선택해가지고 열심히 연금을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벌면 과세 이연이 적용이 됩니다. 과세 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뒤로 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밀어주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닌 과세 이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 계좌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보통 15.4%라고 하는 이자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이걸 안 내는 계좌가 거의 없죠. 근데 연금저축과 IRP는 계좌 속에서 무언가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도 일단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게다가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안 떼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과세 이연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걸 싹 다 밀어줍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은 제외입니다. 세금 내요. 언제까지 밀어주냐면 먼 훗날 IRP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연금으로 타서 쓰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때는 노인일 거 아니에요. 무려 그때까지 세금을 싹 다 밀어줍니다. 그렇게 세금을 안 낸 만큼은 매 순간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복리를 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장은 느낄 수 없지만 IRP의 자금이 나중에 정말 크게 불어날 수 있게 해주는 비밀이 바로 과세이연에 있습니다. IRP를 취업하고 나서 만들었다고 해도 30 정도가 될 거고요. 60 넘어서 은퇴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연금을 다 쓰는 기간이 20-30년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모두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마다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70년까지 쓰는 계좌가 바로 IRP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관통하는, 거의 죽는 순간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반려계좌 같은 것이 바로 IRP입니다. IRP는 일단 제대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면 깨지 않고 평생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중간중간 금융기관은 바꾸더라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 긴 기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온전히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액공제보다 실제로 더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입금을 했다면 이제 상품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수천 가지의 상품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줘야 됩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이 먹고 살죠? 왜냐하면 보통은 투자의 경험이 쌓이기도 전에 세액공제의 필요성 때문에 IRP를 개설하고 저축 먼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현금 상태로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입금이 되었다면 그 입금액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있는 돈이 불어나게 되는 거랑은 세액공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노후 자산의 크기와 연관이 되는 거죠. 즉 본격적인 연금 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IRP는 상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펀드와 ETF는 당연히 되고요. 특이한 점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이나 ELB 같은 것도 된다는 겁니다. IRP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품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IRP를 열고 그 안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인 은행의 예금을 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RP는 매수 가능한 자산군이 정말 많습니다. 원금 보장되는 예금, 저축은행 예금, ELB, 원금 일부 보장되는 ELS, 현금성 자산인 MMDA, 투자 자산인 펀드, ETF, 리츠까지 다 매수가 가능합니다. 뭘 원하시든지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단 IRP는 특이하게요. 주식형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최소한의 자산 배분은 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열심히 모은 이 IRP 속의 노후자금, 언젠가는 연금으로 타서 써야 하잖아요. 그걸 연금 수령한다 라고 하는데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5세가 지나야 하고요. 또 하나는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555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4세에 IRP를 개설하고 준비하신 분은요. 55세가 지났어도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5년을 다 채워야 되니까 59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연금 수령은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연금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으려면 10년은 나눠 받아야 된다 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IRP로 모은 돈이 아주 작다면 10년으로 최소한 수령을 해가지고 받아야 할 거고요. IRP에 모아둔 돈이 많다면 20년, 30년 이렇게 수령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많이 길게 모으셔가지고 길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아서 길게 수령하는 사람 요즘에 많더라고요. 연금을 수령할 때는 그동안 모았던 돈 중에서 일부의 금액을 타서 쓰게 될 텐데 이걸 받을 때는 금액을 정해서 받거나 비율을 정해서 받거나 자유롭게 매도하고 출금해서 쓰거나 여러 가지의 수령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연금으로 뽑을 수 있는지 출금 한도라는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넘지 않게 뽑아서 쓸 필요가 있고요. 또 IRP와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이 개인연금은 1년 동안 1,500만 원 넘지 않게 수령을 해야 세금이 작게 나오거든요. 이런 한도를 잘 기억하시고 계산을 하시면서 연금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목돈에서 아주 일부를 뽑아서 매달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여전히 엄청 큰 목돈이 되는 거고요. 이걸로도 내가 선택해놓은 상품으로 계속 운용이 됩니다. 그러니 운용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또는 배당 세팅이 잘 되어 있다면 내가 연금으로 타서 쓰는 수익만큼 계속 수익이 나서 이른바 마르지 않는 연금 샘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연금 부자의 형태입니다. 돈을 엄청 많이 모아서 펑펑 뽑아 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적당히 뽑아 쓰는 만큼만 수익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정도의 목돈, 그게 필요한 거죠. 연금을 수령할 때 IRP의 세 번째 세제 혜택인 조율과세가 등장합니다. 아까 앞에서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안 내고 평생 미뤄준다고 했잖아요. 수익의 세금은 미뤄주고 또 원금은 세액공제를 꼬박꼬박 받았을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모든 혜택을 받았던 돈들을 연금으로 타서 쓸 때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소득세는 세율이 5.5%부터 시작해가지고 3.3으로 끝나는 아주 낮은 세율입니다. 만약 연금을 수령할 때 매달 100만 원을 받도록 수령 신청을 했다면 5만 5천 원에서 3만 3천 원 정도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연금을 부을 때는 세액공제를 13.2% 또는 16.5%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수익이 났던 것들은 15.4%를 안 뗐었잖아요. 이 모든 걸 미뤄서 나중에 내는 세금은 3.3에서 5.5%라는 건 조율과세라는 세제 혜택입니다. 심지어 엄청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대한 것까지 고려를 하면 정말 세금을 작게 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IRP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IRP가 이렇게 많은 세제 혜택을 우리한테 주면서 딱 하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연금으로 타서 쓸 것. 즉 중간에 포기하고 계좌를 깨면 우리는 무려 16.5%라는 기타 소득세를 배탈내게 됩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들, 그동안 수익을 받던 것들, 이 모든 것들에 16.5%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키워온 만큼 정말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한순간에 되는 거죠. 이 정도로 큰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요, 어떻게든 지켜가지고 연금으로 수령을 해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절대 깰 수 없는 계좌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모아라는 거죠. 또 55세가 지났다고 해도 모은 돈을 한 번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꼭 연금으로 따박따박 타서 써야 된다는 의미죠.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연금 고유의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계좌를 빈틈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가장 정석적으로 꾸준히 모으고 불려서 노후에 연금으로 타서 쓰는 것,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 계좌를 가장 잘 쓴 게 됩니다. IRP는 우리나라에 깔린 것이 2023년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321만 명, 적립금액은 76조 원입니다. 5년 전 과거에 비하면 적립금이 무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통계를 보면 가입자 수가 915만 명에 금액이 168조 원 정도 되니까 연금저축에 비하면 아직 IRP는 작습니다. 사실 IRP는요, 원래 DB나 DC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만 가입이 가능했었거든요. 개인사업자나 공무원 이런 분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할 수 있도록 열린 게 2017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아직은 연금저축보다 덩치가 작은 겁니다. 하지만 아마 앞으로는요,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계속 커져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IRP가 연금저축 대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RP는 세제 혜택을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섞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원금 보장 상품 못하거든요. 그래서 IRP가 정말 맞는 투자자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물가 오르는 거 모르겠고 화폐 가치 이런 거 모르겠고 나는 절대 마이너스 나면 안 돼, 못 견뎌, 이런 분들은 IRP를 터가지고 원리금 보장 상품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금 보장에 대한 니즈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가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RP를 터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계좌는 연금저축보다는 IRP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 대비해서 IRP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연금저축은 계좌 자체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IRP는 있습니다.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이거 두 개를 합하면요, 낮게는 0.38%에서 높게는 0.5% 정도까지 금융기관별로 정말 다양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높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나 IRP는 장기 투자입니다. 잔고에 대해서 이만큼을 낸다면 이거 정말 큰 겁니다. 특히 예금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팁을 드리자면 이런 수수료들도 보통 증권사에서 하면 무료입니다. 경쟁이 심해가지고요, 이것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IRP는 이제 예금을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하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수수료 내고 은행이 하실 거잖아요.
IRP도 금융기관 간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주로 오래전에 보험사나 은행에 가입한 IRP를 증권사로 이전해 오면서 투자도 하고 수수료도 아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우리가 옮겨가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IRP를 개설하고 타사에 있는 걸 가지고 오도록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금 이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이전 신청을 하면 다 알아서 척척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4년 10월 31일부터는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변경할 때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금화 없이 이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자, 이런 실물 이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끼리만 됩니다. DC에서 DC, DB에서 DB, IRP에서 IRP. 기억해 두자고요. 갑자기 ISA가 나옵니다. ISA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 따로 돈을 넣고 투자를 하는 계좌입니다.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를 하면서 목돈을 만들어서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기 자금을 찾을 때 그 자금의 일부를 IRP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환을 하는 금액의 10%만큼 세공제를 추가로 그 해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ISA의 만기 자금을 잘 전환을 한다면 3년에 한 번씩은 더 많은 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후 자금을 팍팍 키워가는 것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는 게 ISA의 만기 자금입니다. 지금까지 IRP의 기본 내용을 2025년의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혹시 30년 뒤에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그때 오셔가지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겠죠. 30년 전에 영상 보고 별 생각 없이 만들었던 IRP가 30년 뒤인 은퇴한 지금 정말 나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땡큐. 이렇게 남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댓글들을 보며 뿌듯한 마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죠. 물론 저도 제 IRP에서 연금 받고 있을 거고요. 대한민국의 5천만 명 모두 소중한 개인연금을 키워가는 그날까지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